비센 아프리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필을 쓰시는 분들이니까요. 여기서 문학적은 수필의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센 아프리오리는 칸트의 개념인데 우리말로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강의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강의는 이 수필의 상상력에 방점이 찍힙니다. 상상력과 이 비센 아프리오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글쓰기가 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수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정적 문제점이 상상력 부족과 주제의식 결여, 흥미없는 소재, 뻔한 전개와 결말, 그러니까 구성의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문장과 논조,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미사 여구와 수식어 사용이 얽히고 설켜서 악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읽어도 남는 것이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사실 꼽는 그 문제점 중에 문제점은 상상력의 부재하고 주제의식의 결여예요. 근데 주제의식의 결여라는 것은 왜 우리 수필은 물론 좀 짧다는 그런 제한은 있지만은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니 인간성의 고향이니 말이죠. 고향.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연민과 공감, 그 다음에 인간의 선한 의지, 아니면 인간의 어두운 심연, 꿈, 무의식 같은 건 어떻게 주제가 안 되냐 이거죠. 뿐더러, 예를 들면은 우리 역사적인 사건들 있죠. 뭐 민주화 항쟁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수필에서 다뤄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상상력 부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와는 거리를 둔, 하지만 이 슴직한 가상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일 것이에요. 작가의 문학적 너비와 이 깊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수필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이 수필은 창작 문예 수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대하는 수필. 수필 역시 문학의 한 장르인 만큼 좀 시야를 넓혀서 다른 문학 장르에서 통용이 되는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과 정황, 감정을 재구성하는 한번 기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지만 진실하다는 그런 잘못된 주술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쓴다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 쓰려고 하는 모든 내용, 미래의 생각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펜을 잡는 순간, 그리고 컴퓨터에 앉는 순간,
전부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쓴다는 행위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억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온전치가 않아요. 기억은 습작되기도 하고 휘발되기도 해요.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쓴다면은 좀 비교적 수월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수십 년 전 일을 우리가 쓴다. 어떻게 그대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말이죠. 그 기억을 우리가 표출하는 수단과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어, 문자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보여주려고 쓰려고 하는, 의도하는 내용은 재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발생한 그런 실체의 일을 가능한 한 정확히 쓰려는 그런 노력은 경주를 해야 되겠죠. 다만 자신의 체험이나 관점, 정서, 사상을 말이죠. 가능한 체험에 충실하게 쓰려고 노력하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제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해야지만 문학적 진실로 탈바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사유와 정화의 터널을 거쳐야지만 문학적 진실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실이나 나의 관점은 정화의 터널을 거쳐야 문학적 진실로 탈바꿈 한다. 그렇지만 만일에 말이죠. 소설이나 희곡처럼 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전적으로 허구에 의존한다면은 자기적인 느낌을 줘서 석연치가 않아요. 또 수필 장르의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구가 아닌 상상력을 동원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영 선생님,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소설이나 시나 소설, 희곡 같은 장르에서 사용하는 허구하고 수필 서용된 상상력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의문이 되는 거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효과 증대를 위한 선의의 조정은 허용되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거나 있음직하게 거짓으로 왜곡하거나 처음부터 속이려 드는 것은 고의적인 속임수여 사기다.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의의 조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편의상 영어로 goodwill adjustment라고 합니다. goodwill adjustment라고요. 선의의 조정. 그렇지만
의도적인 왜곡, willful manipulation. 수필에 있어서의 goodwill adjustment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willful manipulation은 그건 곤란하다. 의도적인 왜곡은 곤란하다. 있지도 않는 사건을 있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베풀지도 않고선 선행을 베풀었다고 뭐 쓴다든지 뭐 이 지점에서 우리 시 소설의 허구하고 상상력은 수필의 상상력은 미묘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수필의 그 상상력은 말입니다. 나와 관련된 상상이어야 돼요. 내가 개입하거나 나와 관련된 상상. 만에 하나 좀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고 싶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 수필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발현이다, 쓰고 있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을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장치를 하면 돼요. 이건 내가 앞으로 상상으로 쓴 이야기라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치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상력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갑니다. 비스 앤 아프리오리가 어떤 관계냐? 자, 아주 칸트 하면은 아주 그냥 세계 5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한번 꼽아볼까요? 연령순으로, 선배순. 누가 있어요? 선생님. 누가 있어요? 제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인방은 꼭 들어갑니다. 전부 다 사제지가 아니에요. 사슴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칸트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그 경험론을 아우러 퓨전 철학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완성자고, 그 다음에 독일 관념 체계, 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칸트는 독일 관념 철학의 백두대간이에요. 그리고 이 칸트에 의해서 비로소 철학이 과학과 신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만일 칸트가 없었다면은 누군가 칸트를 만들어냈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커다란 저수지로 흘러갔다가 칸트라는 배수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프랑스, 영국 주도의 철학을 완전히 독일 쪽으로 방향을, 줄기를 튼 사람이 바로 이마누엘 칸트예요. 그 칸트의 우리가 이제 알기로 제일 그 유명한 그 서적이 3대 비판서가 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 중에서도 순수 이성 비판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그 후세에 미친 영향도 영향이려니와 난해하기로 유명한 책이에요. 예. 근데 이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 우리 최준석 님도 독일에 오래 계셨지만, 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라고 합니다. Criticism of Pure Reason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칸트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고,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 도덕에서 다루고 있어요. 판단력 비판은 예술의 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적은 순수 이성 비판. 이 비센 아프리오리라는 그 말은 이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단어예요. 단어이자 칸트 철학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그럼 비센 아프리오리의 선언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 칸트에 의하면 말이죠. 인간은 경험을 하지 않고도 사물과 현상의 인관성,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원래부터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의 수용 틀이 비슷하다, 용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닮은 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스개로 아니면 그 도올 김용옥 같은 분은 칸트 철학을 갖다가 붕어빵 철학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의 인과성이라든가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 틀과 용량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상상력도 마찬가지다. 상상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이죠. 물어봐요. 이 글 좀 쓰세요? 글 좋아하세요? 그러면 글은 좀 관심은 있는데요. 상상력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경험이 없어서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책을 읽지 많이 않았는데 앞으로 읽을게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이 말들은 말이죠. 핑계나 변명,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동화책 위인전, 그 다음에 명장문고 읽었잖아요. 간단한 다이제스트라든가 학생문고로. 그죠? 그 다음에 초중고 교과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나오셨겠죠?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이런저런 경험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험하지 않는 사실도 어느 정도 추론으로 그 실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상상력 동원하길 꺼리느냐?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상상력도 또한 골치 아픈 사유를 동반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동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상상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좀 깊은 이야기 하려면 야야 골치 아프게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하려면 말이죠. 머리가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글을 쓰려면 수필, 고뇌와 방황을 거쳐야 돼요. 우리 예술 린치고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우러르는 예술가 치고, 아니면 학자도 좋고 존경할 만한 위인들 중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분들의 생애는 병고, 가난, 뭐 하여튼 이 정신분열,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완전히 얼룩져 있어요. 그렇잖아. 베토벤은 그 생명과 같은 귀가 멀었죠. 니체는 10년간을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어요. 톨스토이는 노상 횡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문제없이 지내다가 잘 살고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좀 훌륭한 작품 낸 거 있나요? 물론 괴테 같은 일부 사람 좀 제외하고 나서 말이에요. 고후, 고갱,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해도 이상, 김유정, 이중섭, 그 다음에 누구 하나 이렇게 이 평탄하고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이렇게 걱정거리 없이 잘 살면서 이런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 그런 예술적인 작품을 남긴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관계의 꽃은 척박한 토양에서 피어난다. 근데 그 관계의 꽃은 우리에게서는 문학 작품이요 수필이다. 여러분 글 쓰면서 말이에요. 혼자 어두운 밤 새벽에 깨어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뇌한 적 있으세요? 그리고 수필 한 편 쓰고 나서 말이죠. 우리 야구 어제 축구 경기 저도 그까지 하고 잠을 못 잤어요. 새벽녘에 한 5, 6시나 도대체 흥분되고 그래갖고 도대체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야구 선수 투수가 말이죠. 9회 완투를 하고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공을 뿌리고 나서 있잖아요. 3, 4일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수필 한 편 쓰시고요. 그런 경험 가진 적이 있으세요? 혹시? 많죠. 저는 매 작품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편 한 편이 매일 다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등단일에 매주 한 편씩 어디인가 글을 발표한 거 아시죠? 지금까지 그 중에 A 플러스 A는 있을지 모르지만 태작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기보다 우리 삶이 우선이죠. 삶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관련된 그런 최소한의 일은 다 합니다. 은행 일도 보고, 카드도 맞고, 와이프도 어디 알바 가면 태워다 주고 픽업도 하고, 아이들 문제도 처리하고, 법률 그런 일도 보고, 은행 일도 보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경조사하고 다 해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글에 할애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 준비, 물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글을 잘 쓰고 싶다 하면은 딱 한 가지. 지금보다 글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라. 지금보다. 일주일에 2-3시간이라도 더 투자해라, 지금보다. 시간이 없다. 난 출퇴근하기 때문에. 출퇴근 1시간 걸려서. 출퇴근 시간 1시간 동안 뭐 하시는데요? 글에 대해서 구상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작동하고 그럴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자, 그래서 이 순수이성 비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험 지식을 애초부터 갖고 있듯이 우리는 상상력을 애초부터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오늘 그 강의 자료 드렸죠. 강의가 1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수필 3개를 제가 예제로 일부를 땄어요. 제가 쓴 수필 중에서. 그런데 이제 1번의 탱크, 그 다음에 해변의 카프카, 그 다음에 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3편을 제가 한 문장씩만 땄는데, 제가 쓴 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상상의 힘을 빌려서 쓴 수필의 용예죠, 이게. 근데 저는 2차 대전 때 그 독일 기갑 전차병으로 참전한 적이 없어요. 비록 독일어는 전공했지만요. 그리고 또 나는 저는 천지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폭풍우 치는 그런 바닷가에 가본 적도 없고, 바닥 속 깊은 곳은 더더구나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왜? 어렸을 때 귀한 집 자식들은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탑골공원 여기 어디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노인들의 천국 아니에요. 노인들의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거주 지역이라고나 할까? 거기 가면은요, 옛날에는 막 삼상오에서 막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훈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막 무술도 시연하고 말이에요. 차력 실험도 보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쥐 있죠. 생쥐를 이렇게 미로 실험 넣고선 생쥐 이렇게 넣어놓고서 처음부터 구경하고 막 미로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경한 적은 있지만 제가 쥐가 돼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이라기보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을 한번 상상해 보죠. 그게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혹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 그렇고 말고. 이것이 상상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상력을 발휘한 수필쓰기의 사례로 한번 간단하니까 읽어보죠. 이거는 우성희님이 한번 1번 탱크 한번 읽어주세요.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사례입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독일 기갑사단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며 벨기에 접경 지역에 있는 횃불 모양의 산림지대인 아르덴으로 향한다. 취해 언 병사들의 얼굴은 혈뱅뱅하다. 탱크 부대가 진격을 멈춘다. 눈발이 흩날리고 자작남과 귀신 울음소리를 낸다. 탱크 뒤에 도열한 병사들이
입술을 들썩여 신입 전차병 시절 배운 군가를 부른다. 서치라이트 푸른 불빛이 구름에 반사돼 천지를 밝힌다. 철십자 훈장을 목에 건 지휘 장교가 채찍을 들어 전방을 가리킨다. 포격이 시작된다.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수목이 잘려나가며 움푹움푹 구덩이가 파인다. 예, 탱크. 제가 이제 그 사는 곳이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그 행신동이었어요. 그 행신동. 그러면 그 새벽녘에 그 부대가 탱크가 그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이동하는지 그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벽을 통해서 들려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탱크란 그 수필을 쓰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해변의 카프카는 정충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해변의 카프카. 바다의 은밀한 속살과 잔디, 뼈기를 부르면 별도 들지 않은 볕. 예. 예. 볕도 들지 않은 어두운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해파리떼가 공정대처럼 낙하하고 날씬한 뱀장어가 앞뒤의 현처럼 물길을 흩뜨리는 곳, 자줏빛 물풀이 미친 여자의 서러운 울음처럼 나클대고 덩치 큰 곰치는 미혹한 새색시처럼 바위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다. 강철 근육과 지옥의 눈을 가진 대왕 문어가 마술 보자기처럼 몸집을 우물였다 펼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검고 노란띠를 두른 잔 물고기 떼가 일사불란하게 방향 전환 제식 훈련을 펼치는 곳, 그곳에 물길의 분류, 해저의 정리, 침묵하는 바다의 모습이 있으려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해변의 카프카라는 이제 수필에서 이제 그 바다의 이모저모를 이제 제가 이제 상상하며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자,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제가 그런 그 말이 좀 먼저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게끔 쓴 거예요. 하지만은 마치 바닷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핍진성 있게 글을 쓴 거죠.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마 그랬을 거야. 혹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 미친 여자의 서러운 울음처럼 나쁠 자주피 물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그 메두사를 제가 생각을 해냈었어요. 메두사 이 머리에 뱀 이렇게 펼쳐나가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메두사란 말을 쓰지 않고 미친 여자라고만 썼어요. 그 다음에 서령신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스미가 특별공원 쥐 한 마리가 뿔뿔 뛰어가자 작은 날바는 지적이 나타난다. 작은 동물이 방향을 틀어 출구를 향한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려는 순간 미련한 쥐가 쭈르르 멀어지더니 다른 곳을 헤맨다. 짜증이 나려는 순간 설빛 의심이 든다. 쥐가 우리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 너희들이 웃고 재밌어 한다는 말이지. 그러고 보니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쥐가 얼핏 우리를 쳐다보았다. 쥐의 붉은 눈에 연민과 슬픔이 일렁였던 것 같기도 하다. 쥐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내가 이처럼 망설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면 되는 거야? 다음번은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보시지. 스프링 장치가 달린 쥐덫도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말이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쥐 그 모양을 보고 뭐 쭈르르 달려가다가 벽이 나타나니까 방을 틀어서 또 쭈르르 가려다가 이제 입구로 갑니다. 출구로 갑니다. 출구로 가서 괜찮구나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데로 해서 미련한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쥐가 얼핏 우리를 쳐다본 것 같고 조롱한 것 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이야기에 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쥐를 통한 우리 미로에 갇힌 인간의 운명, 실존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거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글을 상상력을 빌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언제 너 거짓말 말어 어떻게 쥐가 됐어? 쥐가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거짓말 써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상상력을 겁내지 마십시오. 상상력의 도입을 겁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필은 풍요로워지고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나 같은 경우 허구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허구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만약에 수필적 상상력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수필의 허구 소설적 시 소설 다른 장르의 허구하고 수필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만 했고 구체적인 실내에는 이제 들지를 않았죠. 그거를 한번 구체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적용할 때 이거는 소설적 허구네, 이거는 수필적 상상력이니까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늠자 준거를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필의 상상력은 말이죠, 아까 잠깐 말씀은 나와 관련된 내가 개입했거나 경험한 사건, 정황, 정서, 느낌을 전제로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나와 관련된 내가 개입했거나 경험한 사건 아니면 정황, 느낌, 정서, 관점을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수필에. 그에 비해서 다른 장르, 시와 소설, 희곡의 허구는 이제 있지도 않은, 처음부터 그러지도 않았던 일을 마치 발생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허위로 꾸미는 그런 작업을 허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걸 혹시 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일 것이다라고 제가 착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미리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간단한 거니까 한 타막 읽어볼게요. 새야 추적 비가 내리던 설날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나는 동네 아이들과 숨바꼭질놀이라며 놀고 있었다. 갑자기 대문 주위가 시끌시끌했다. 얼마 전 대문 옆 감나무 가지에 구렁이가 죽은 채 새끼줄처럼 걸려 있었었는데 또 그런 일인가 했다. 이번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낯선 어른 사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검정색 낡은 외투를 입고 얼굴에 수염이 삐죽삐죽 돋았다. 눈이 움푹 들어갔으며 두 볼은 꺼져 광대뼈가 붉어졌다. 사내의 흙 고무신 위로 빗방울이 콩복듯 튀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한 50여 년 전에, 50년도 훨씬 더 됐죠. 제가 지금 연식이 얼마인데, 훨씬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거기 초등학교 전에 들어가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걸 쓴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서 그때 이제 그걸 읽어보면 제 안경제미 그레텐이라는 책에 이제 새야라는 데 나오는 그 글인데요. 거기 보면 거의 사내가 우리 집에 같이 이제 개갓집이니까 같이 살던 이모가 있었는데
봉사예요, 봉사. 눈이 장님인 이모의 이제 대릴 사이로 들어왔던 남편이었어요. 그래갖고서 첫날 밤에 보니까 봉사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객지를 떠돈 거죠. 굉장한 미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객지를 떠돌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돈도 없어. 그러니까 줄 끊어져, 끈 끊어져.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설이라고 명절이라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왔었던 그 대문간에 섰던 그 기억을 지금 얘가 펼친 거예요. 쟤는 이 그림이 말이죠. 딱 그 한 장면이 마치 이 빛바랜 그림처럼 내 마음속에 화인이 되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딱 생각하면은 그분 그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 오차님하고. 대충. 근데 그걸 이제 더 생각해내려고 그러면 흐릿해져 버려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탁 처음 순간 떠올리면 떠올려지는데 더 생각하려고 그러면 흐릿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5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를 제가 마치 엊그제 본 것처럼 썼다는 이야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고 지금도 생각했을 때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에 이런 상상력, 이게 바로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조건 알게 모르게 벌써 상상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상력이 없어서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좀 더 핍진하게 써라. 좀 더 천착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일에 이건 제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검은 외투를 입었던 걸로 기억해. 그 다음에 고무신에 이렇게 비가 와갖고 툭툭툭 튀었어요. 그리고 숨이 광대가 푹 들어갔어요. 그 천하의 미남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목소리도 가래 끓는 것처럼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무신을 신었고. 근데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만일에. 그리고 이런 일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공의 인물을 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허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소설에서나 얼마든지 가능하다. 희곡에서라든가. 그런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는 것은 수필에서는 곤란하다. 이 정도로 하면 좀 이해가 되는가요? 또 조금 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겠죠?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 수필의 이 허구와 상상력의 문제는 한 10여 년 전에 있잖아요. 그 원로 두 분이 굉장히 다투셨어요. 그래갖고 한 10여 년간을 다투셨어요. 한쪽은 서구가 필요하다, 한쪽은 무슨 소리냐.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가 내가 허구라고 했다고 해서 마냥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는 거고, 이분도 그 다음에 내가 이 진실되게 써야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문학적인 장치까지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봉합이 됐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 수필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비센 아프리오. 네, 비센 아프리오리. 네, 아프리오리. 선원백 체험이 생활과 관련시켰을 때 좀 더 쉽게.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철학에서 아마 개념 중에서도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사실은 개념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은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센 아프리오리라는 것은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이 선엄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 이전에 미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작용 또는 판단 능력이라고 하면 돼요. 직관. 그래서 이걸 독일어는 비센샤우라고 합니다. 인투이션이라는 거 저 독일어도 있지만 라틴어도 있지만은 비센샤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험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경험보다 앞서서 존재하는 인간 사고의 기본 구조가 비센 아프리오리예요. 근데 칸트가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안혜영님이 이제 물어보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주위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느냐 비센 아프리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을 더하여 그 다음에 이 칸트 정봉 철학자에게 물어보고 책도 읽어봤어요. 우선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벌써 탁 태어나면 벌써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성의 원리, 또 보편 타당성의 원리. 자 보세요. 우리 불은 뜨거워요. 그죠? 불을 손을 대면 뜨겁다. 이거 인과성이에요. 그런데 불은 누구에게나 뜨겁다. 보편 타당성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인과성의 원리, 보편 타당성의 원리, 고전 역학에서의 그 운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수학의 공리 같은 수학과 물리학의 기초 지식이 전부 다 선형 지식에 들어갑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 그죠? 그런 만일에 우리가 주위에서도 우리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죠.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야, 그걸 꼭 경험해봐야 알아? 그죠? 경험을 해봐야 알아? 만에 하나 말이죠. 이건 사이렌이 막 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같은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이렌 소리는 전부 다 불안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경험과 선험과 경험은 포스테리오리죠. 선험은 프리오리예요. 그래서 선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번개와 천둥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천둥이 치면은 비가 내려요. 그죠? 물론 마른 번개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전에 번개가 있어요. 그래서 번개만 보더라도 우리는 비가 오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센 아프리오리 선험 지식은 반드시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경험보다 앞서 존재하는 인간 사고의 기본 구조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야, 꼭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니? 이건 좀 지나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경험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칸트의 선험 지식을 이렇게 좀 쉽게 풀어낸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저는 선험적 지식 얘기 들을 때마다 예. 맹자의 성선설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맥을 같이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선설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죠. 근데 예로 드는 게 예. 우물로 다가가는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놈도 가서 아기를 던져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 행동은 꼭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나온 거냐?
그건 어떤 생득적인 그 예, 그래, 맞아요. 예, 생득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고 이런 거가 이렇다. 일상적에서 예를 들면 이렇다 설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득적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생득 관련 고유 관련은 또 데카르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인닛이라고 그랬어요. 인닛. 그래서 이제 인닛이라고 해요. 생득 관련. 본디부터 주어져 있는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인식 능력이 선험 지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래서 영어로 기분이라고 하고 독일어로 게기에벤이라고 해요. 게기에벤. 게기에벤.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소여라고 그 어려운 말을 소여라고 저 철학 용어를 쓰고 있어요. 소여라고. 소여.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아까 이야기한 듯이 제가 상상력과 비슷한 아프리오리가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험 지식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본디부터 주어져 내재해 있듯이, 그러니까, 예, 생득적이듯이 상상력 또한 그렇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엎드려 긋는데 우리도 아프리오리라고 지금 우리말로 쓰기로 그렇게 아프리오리라고 쓰기로 했대요. 칸트 학회에서. 왜 그러냐? 이 항상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는 그 영어로 그 초월한 트랜스덴털인가 그런 거 있죠? 영어로. 초월적. 트랜센덴털? 예, 예. 근데 그걸 이게 트랜스센덴탈이라고 저 독일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초월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초월적. 근데 트랜스센덴털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칸트 학계에서 이번 최근에 이걸 선험적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선험적이라고 그 어휘를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초월적이라는 단어가 더 많은데 선험적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초월적이 똑같지는 않지만 경험을 초월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 선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오리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거를 초월적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오리로 간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수필을 왜 익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왜 안 익히느냐 하니까 상상력이 부족하고 이제 없다. 이제 수필가가 작가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자를 미국과 먹는 거 하고 호텔에 먹는 거 하고 우리나라 먹는 게 너무 달라요. 전혀 다른 뭐가요? 피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계속 피자를 맛을 변경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리지널을 그냥 놔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필을 왜 읽히지 않느냐 하면 수필을 쓸 때 남을 읽으라고 쓰느냐 내가 내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난 주말에 피천득의 그
이나 그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수필과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찰스 램이 누군지 얘기는 들었지만 몰랐어요. 그 책을 찾아갔어요. 찰스 램을. 찰스 램을 쭉 읽어보니까 마침 그 찰스 램이 그 윌리엄 워즈워드한테 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비평을 쓰고 그 워즈워드가 우리 그 호수가 많은 내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램이 그 책에 대한 비평을 쭉 쓰고 대답을 뭐라 했냐면 나 거기 안 간다. 왜 그러냐면 너는 회상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지만 나는 이 런던 여기가 좋다. 그래서 런던을 뭐로 표시하냐면 dead nature, 죽은 자연이다. 난 여기가 좋다. 안 가요. 그러면서 찰스 램이 뭐라 했냐면 수필은 they slide into the mind of the reader.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하게 스며들어야 그 수필이지. 자기가 쓰기 싫으냐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 수필 읽어봤어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수필 쓰셨나 봤어요. 봤더니 이제 클레멘타인이 나오더라고요. 클레멘타인을 탄광촌에 있는 클레멘타인으로 교실을 했어요. 교사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아, 글쎄요. 네.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도시를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표현하는 거 하고. 지난번에 반장님께서 쓰셨지만 상품이 다양한데 넓은 건데 굳이 상장을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정확한 질문을 핵심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워즈워즈니 찬스램 빼고. 수필이라는 게 뭘 이제 하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상상의 유혹하고 주제의식이 결여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력을 가지고 뭐 글을 써야 되는데 상상력이라는 회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회상?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그 회상하는 작업 자체가 상상력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금 상상력을 동원한 수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필 쓰는 사람마다 나는 이걸 기록을 위해서 쓰겠다. 난 보존만하게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내 수필론을 이렇게 아니면 화론을 전개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쓸 수 있겠다. 그건 여러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나는 왜 책을 냅니까? 라고 말할 수 난 홈페이지에 그냥 SNS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제가 여기서 남이 읽히는, 남에 잘 보이려는 수필이라 쓴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수필, 잘 쓴 수필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회상이 바로 아까 이야기 다 했죠. 그 회상이야말로 상상력이 작동하는 바로 직접 출구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더 있음직하게 그랬던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전개됐어. 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피처언득이나 찰스 램이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십수년 전에 벌써, 그 효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제, 찰스 램, 피처언득. 누가 지금 수필을 국가원대로 쓰는다고 누가 한 분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일이겠지만은 하지만 만일에 피처언득 선생의 인연을 보면은요 거기는 철두철미한 계산으로 쓰인 수필이에요. 예, 구성, 그다음에 의인화, 그다음에 이 아사코가 점점 늙어가는 걸 꽃 모양에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이렇게 북가는 대로 그냥 쓴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 자연스럽게 써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철두철미하고 정치하게 수필을 썼어요. 예, 정치하게. 그러니까 추억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다만 그 추억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쓴다면 훨씬 더 포용력이 있고 공감을 일으키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은 그 빨래터 풍경으로 빨래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난타 공연으로 이렇게 옮겨온다든지 해서 그때 그 난타 공연이 하면서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을 빨래터에 거기는 막
빨래터에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포트에 포트. 플랫폼이에요. 빨래터에서 다 모여서 지식 정보 교환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빨래터 풍경을 지금 여기 이곳과 연결시켜서 새롭게 보여주면 더 좋은 거죠. 여기에 무조건 상상력과 사유의 체계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과 사유는 같은 거예요. 사유는 좀 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체계가 잡힌 생각이고, 상상력은 좀 더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에요. 한 가지만. 네네. 네. 진지한데? 의견인데요. 이게 결국 오늘 주제가 그 수필에 있어서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예, 그런 것, 예. 어떤 제한적인 요소 같은 거, 이제.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늘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상상력의 어떤 수필에서의 제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게, 의인법을 활용을 하면은, 의인화된 글을 쓰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교수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의인화돼서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그 상상력은 수필적인 상상력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 의인화, 제시하는 의인화가 있잖아요. 하나의 그 좋은 상상력의 예고요. 그 다음에 수필의 본령을 지키면서 호구 소설적인 거는 기법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붕어빵이라는 그 문영음에 대해서 붕어빵이라는 그 글을 썼지만은, 제가 만일에 다음에 붕어빵을 쓴다면은 붕어빵에 그 팔려나가는 붕어의 입장에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붕어빵 철학 해갖고 그 칸트 철학도 언급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붕어 그 빵이라면은, 예를 들면 그 취객의 그 손에 들린 빵이고 싶다. 그죠? 그 가정을 창해서 그 발걸음을 비칠비칠 옮기는 무거운 짐을 진 취객에 든 그 봉지에 들고 싶다. 내가 붕어가 돼서. 그리고 학교 강의에 시달리고 배고픈 우리 젊은 N4 세대의 젊은이의 손에 들린 작은 붕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얼마든지, 그러면 훨씬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예술성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의인법은 아주 좋은, 아주 실질적인 그 상상력 동원에 좋은 예예요. 근데 그게 억지스러우면 안 되겠죠. 막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수필을 쓴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거기 정자가 돼갖고 말이죠. 이동을 하는 그런데 거기는 좀 억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좀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징그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애기 낳는 괴로움을 썼어요. 근데 만일에 써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자기가 왜 남자인데 애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수필에. 전대미문의 수필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의인법은 아주 직접적인 아주 구체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예가 되겠네요. 거기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의인법을 어떤 해방군 삼아서 한없이 그렇게 상상력을 펼치다 보면 소설하고의 경계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까 그랬죠. 자기적이다, 의도적이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이런 제한 없는 허구를 도입해서 쓰지만은 그 허구가 도대체 입슴직하지 않다. 개연성 프로바빌리티가 없으면은 그 소설은 실패한 거죠. 수필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과학성이 없으면. 과학성이라고도 했던 그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아주 오늘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닌데 이거 질문이 막 쏟아지네요. 그래서 항상 제일 두 개만 probability and very 이게 왜
이거 잘. very similitude. 이거. 모든 글 쓴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probability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아, 있음직하다. 우리 SF에도 있잖아요. SF는 이제 그 과거 이런 뭐 시간이 이렇게 겹치고 뭐 이렇게 시간 틈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SF가 그럴듯해야지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probability. 그리고 개연성. 그 다음에 verisimilitude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핍진성. 뭐 같은 말이기도 하고 개연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핍진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앞에 그 생생하게 아주 그냥 내가 그 현장에 간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묘사. 그래서 이 모든 문학 작품에서 문학이라는 그런 그 작품 쓸 때는 이 두 개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인데도 사실 그대로 썼다고 한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는 건 오히려 빼버려요. 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좋은 예가 세야 아까 설날 찾아온 이모부란 사람 그 이야기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떡국 하나 얻어먹고 집에서 받아들여지 못하니까 이제 떠나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저를 딱 힐끗 보더니 네가 창식이냐? 이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수필에다가 네가 창식이냐? 라고 했다면은 이 새끼 되게 잘난 척하네 라고 쓸 것 같아서 네가 니로구나 라고만 썼어요. 제가 오히려. 근데 왜 제가 그때 왜 전부 다 지족사회나 다름없고 조그만 동네고 왜 그 중에서 누구 하나 공부 좀 잘하면 그냥 짠히 소문 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창식이냐? 그러고 이제 실컷 보더니 네가 창식이냐? 그러고 이제 떠나가는데 그걸 제가 원래 그 책에서는 네가 니로구나. 네가 니로구나 라고 썼어요. 그런 것처럼 개연성, 핍진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비록 내 이야기를 쓰는 거지만 과연 개연성이 있겠느냐, 핍진성이 있느냐. 핍진성이 있어야 박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비드하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개연성이 있어야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 또 우성이 씨, 예. 와, 질문, 예. 아니, 우연치 않은 네네. 기회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강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실험적인 수필. 예. 가보지 않은 길, 네네네.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예. 또 어느 시점에서 계기가 돼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 길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갔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제 상상 얘기가 네.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습작으로 좀 썼다가 더 나가면 소설이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멈추면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냥 쓰다가 그냥 컴퓨터에 놔두고 그런 게 한두 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도 좀 예, 있고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좀 도움 말씀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풀어서 써도 되는지. 예. 제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렇다고 쓴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이랬다. 만일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만일 그 길로 걸어갔으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쓰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나, 바로 또 우성이님이 바로 지금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 수필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고, 개연성과 핍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그 한두 편이니까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여주시라. 그럼 제가 얼마든지 조언을 해드리겠다. 우리 우성희 님도 한국 산문으로 등단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데서 공부도 하고 계시지만은 아주 제가 그때 썼어요. 그걸 이 심사평을 쓰기도 했지만 하여튼 아주 좋은 시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정치하게 맞물려 돌아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써야지만 독자의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온 그대로 뭐 친일 상실이니 옛날 추억 당연히 쓰시고 잘 쓰세요. 잘 쓰세요. 그게 못 쓰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서정수필 잘 쓰면은 얼마나 좋은데요. 그다음에 또 실무. 강 선생 실무, 이문웅 선생. 그러면 네네. 저는 글을 쓴 지는 오래 안 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쓰는데요. 내가 원하던 거를 방향을 정확히 잡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하죠. 집중력 굉장히 필요하죠.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도 꼭 필요하죠. 아니요.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상상력에 집중하십시오. 상상력을 방향이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요. 내가 만일에 내가 이 길이 아니라 A가 아닌 길에 B 길을 갔다고 했을까? 거기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집중력은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과 몰입. 이거는 성공 요건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늘 요거 여기 탱크 여기 제 편 샘플로 주신 거. 흥미있고 왜 어떻게 돼서 그걸 쓰시게 되는 상상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종로반에서 글 전체를 보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이 그 글 원본 전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탱크는 행신동, 제가 또 옛날에 의정부 법원리에서 그 연천에서 포병 미군 부대 자주포 부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부분도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 옛날 당연히 나오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서 이제 결론은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참다운 남자, 참다운 사내, 용기와 관용을 베푸는 그 사내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